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계의 거인이다. 그는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그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이자 현대 우주론의 아버지다.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우주의 빅뱅 이론을 증명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0년 학업을 마쳤을 때 그가 대학에서 배운 물리학은 완벽한 단계에 들어서는 듯 했다. 그렇지만 굳건한 전통 물리학에 균열이 생겼다. 한편으론 역학이 물체와 물질의 세계를 규정했고 또 한편에선 빛의 전자기학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두 학문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아인슈타인은 해법을 찾아 물리학이 철학적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느라 잃어버린 조화를 되돌려 주었다. Je veux savoir comment Dieu a créé l'univers. Je ne m'intéresse pas à tel ou tel phénomène ou au spectre de tel ou tel élément. Je veux découvrir ce que Dieu pense. Tout le reste est détail.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유대교를 믿지 않는 독일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해이다. 알베르트의 부친인 헤르만 아인슈타인은 얼마 후 1880년대를 휩쓴 전기화의 물결에 편승해 동생과 함께 뮌헨에 자그마한 전기 공장을 세웠다. 아마도 이 때문에 알베르트가 평생 동안 전기에 매료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강한 호기심을 보인 그는 5살 때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를 받는 듯한 나침반의 자침이 보이는 불가사인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곧 숭고한 이상을 꿈꾸며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 부모를 놀라게 했다. 12살에는 선물 받은 기하학 입문서를 휴지 않고 단숨에 읽어내렸다. 그는 이제 과학이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란 걸 알았다. Je commençais à m'apercevoir qu'au-delà de ce petit monde, il y a un univers gigantesque qui existe indépendamment de nous et qui se tient devant nous comme une grande et éternelle énigme. La contemplation de cet univers me fascina et j'y trouvais l'espoir d'une véritable libération. 그는 수학책과 과학 입문서에서 뉴턴과 갈릴레이로 대변되는 전통 물리학의 세계를 발견했다. 전통 물리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식을 따른다. 시간은 어디에서나 똑같고 공간적 거리는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다. 우주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점을 상상했다. 같은 크기로 나뉜 시간과 공간 때문에 역학 법칙은 사건 전체를 훨씬 단순하게 묘사했다. Le temps absolu, vrai et mathématique coule uniformément et s'appelle durée. L'espace absolu demeure toujours semblable à lui-même et immobile. 아인슈타인의 발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15살 때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떠났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해 혼자 독일에 남았다. 그러나 수학, 물리학은 그를 매료했지만 프러시아의 교육 체제는 그에게 전혀 맞지 않았다. 군대식 교육 방식과 암기 학습은 그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C'est en fait un véritable miracle que les méthodes modernes d'enseignement ne soient pas encore parvenues à étouffer complètement la saine curiosité pour la recherche. Car celle-ci est une plante extrêmement fragile qui, si elle a besoin d'encouragement, réclame surtout de la liberté, faute de quoi elle dépérit inévitablement. 그는 곧 의료 자격증을 따서 고등학교를 떠나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과 재회한다. 그곳에서 보낸 몇 달 동안 눈부신 추억을 만들었지만 아버지는 그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을 종용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독일 대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1896년 쥐리히 연방공과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의 쥐리히는 자국의 정치 경찰에 쫓기는 혁명적 사상가들이 은신하던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다. 카페 테라스에서 레닌이나 트로츠키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토론 주제는 단 하나, 앞으로 닥칠 혁명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급진파 친구들 여러 명 사귀었다. 그중 프리드리히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사회당 창설자 중 한 명의 아들이다. 그들은 함께 마르크스 사상과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마하의 사상에 대해 토론했다.
마하는 우주에 관한 고정관념을 전면 부정하고 경험, 다시 말해 과학적 사고 속에서 관찰되고 측정되는 것을 본래 자리에 놓고자 했다. 그는 특히 절대적 공간과 시간에 대한 뉴턴의 개념을 비판했다. 뉴턴은 회전목마에서 느끼는 것이 우주에 대한 절대적 운동을 갖는다고 했다. 마하는 회전목마가 고정돼 있고 우주가 그 주위를 돌고 있어도 운동에 대한 인상이 같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아인슈타인은 통상적인 관점을 뒤집어 생각하는 상대주의에 매료되었다. 아들러는 과학을 포기하고 정치투쟁에 나섰다. 1916년 그는 오스트리아 수상을 암살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종류의 혁명을 꿈꾸었다. 큐리 공과대학에서 그는 배우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검증해보고자 했다. 그는 수학 강의를 빠지고 실험실에서 살았다. 친구인 마르셀 그로스가 수학 강의를 해준 덕분에 1900년 학위를 딸 수 있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러나 뛰어난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 그가 원하는 조수 자리를 제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스위스에서도 독립적인 사고 때문에 대학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1902년 베른에 있는 특허 연구소에 2급 기사로 들어갔다. 아직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기 전이다. 얼마 후 대학 친구인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한다. 같은 물리학자인 그녀는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가정생활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내에게 가정을 떠맡겼다. 그는 전적으로 과학적 사색에만 열중했다. 아무도 그를 연구기관에 쓰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연구소 올림피아 아카데미를 만들었다. 2명의 동료가 아인슈타인의 방에 모였다. 그는 새로운 기초 위에 물리학을 세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그는 특히 물질의 세계와 빛의 세계 간에 점점 커져가는 틈에 관심을 가졌다. 이 두 세계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던 중에 그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상대성이라는 용어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창문이 없는 방에 갇힌 관찰자는 직선으로 이동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이 정지된 상태인지 움직이는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비행기가 순항하는 상태에서 컵과 접시가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다. 승무원은 차를 엎지르지 않고 서빙한다. 승객은 창문 밖을 보면서야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기차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속이나 가속 같은 속도의 변화다. 아인슈타인은 의문을 품었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고 여겨지는 상대성 원리가 빛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통용됐던 에테르설에 어긋나는 생각이었다. 당시엔 파동인 빛에는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물 표면의 잔물결처럼 말이다. 만질 수 없으면서 도처에 존재하는 이 환경을 아무도 감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이 환경을 빛의 에테르라고 불렀다. 이 가설에서는 에테르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 관찰자만이 모든 방향으로 향하는 빛의 진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에테르를 뚫고 움직이는 관찰자는 한 방향에서는 더 빠른 속도를, 반대 방향에서는 더 느린 속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관찰자는 외부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유추한다. 상대성 원리를 저버리면서 말이다. 1885년부터 마이켈슨과 몰리는 지구의 운동을 이용해 이 효과를 측정하려고 애썼다. 측정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지구에서 관찰된 빛의 속도가 모든 방향에서 똑같았다. 그렇지만 지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이 결과에 침통해하거나 이를 무시했다.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 자료를 얻어 가능한 모든 결과를 생각해 보았다. 두 관찰자 중 한 명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한 명은 움직이면서 두 명 모두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빛이 흘러나오는 지점으로 전진하는 관찰자가 같은 시간 공간에서 빛이 더 많은 거리에 퍼지는 것을 본다고 생각됐었다. 그렇지만 마이켈슨의 실험은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가 일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빛이 퍼진 거리가 달라도 그 속도가 일정했다면 정지해 있는 관찰자보다 앞으로 전진한 관찰자에게 시간이 더 빨리 흘렀다는 한 가지 가설만 남는다. 상식과 달리 관찰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출간한 유명한 논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했다. 몇 달 후 그는 아주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확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식 E는 mc2로 표현되는 것이다. 각 질량은 그 값이 작을지라도 특히 빛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빛이라는 물리학의 두 지류를 양립시키는 어려운 일을 이뤄냈다. 그러나 오랫동안 믿어온 원리를 뒤엎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었다.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다. La validité de la théorie de la relativité n'est pas limitée à un seul domaine de la physique. Elle forme un cadre plus général qui embrasse tous les phénomènes de la nature. 진보주의자들은 환호를 보냈고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반박했다. On voudrait nous débarrasser des théories les mieux attestées en faveur de fantastiques rêveries à propos de l'univers. 그러나 논쟁이 어찌됐든 간에 아인슈타인의 연구가 타당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 세계 과학계에서 그의 명성이 조금씩 높아졌다. 1909년 마침내 베른을 시작으로 프라하와 쥐리히에서 교수직을 얻었다. 독일 물리학계의 거장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에 동조했다. Si, comme je l'attends, la théorie d'Einstein est confirmée, on le considérera comme le Copernic du XXe siècle. 1913년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는 34살의 아인슈타인을 독일로 부르기 위해 돈, 명예,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제의했다.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에게 걸맞은 대우였다. 아인슈타인은 주저했다. 그는 예전에 도망쳤던 프러시아의 기관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베를린은 현대 과학적 사고의 최중심지 중의 하나였다. 그에게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필요했다. 그는 제의를 수락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했고 독일은 모든 전선에 군대를 배치했다. 독일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쥐리히에서 취득한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애국적 행보에 동참하지 않고 민족주의적인 열정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독일 군대를 적대시했던 그는 동료 물리학자들의 애국 행위에 등을 돌리고 상대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중력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일반화하고자 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선 가벼운 물체를 옮길 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발길질처럼 중력이 보통의 힘이라면 중력은 풍선같이 가벼운 물체에게는 큰 속도를 내게 할 것이고 철침같이 무거운 물체에게는 더 느린 속도를 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갈릴레이의 발견 이래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믿어져 왔다. 중력은 작용하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 기묘한 힘이다. 중력은 가벼운 물체에게는 덜 작용하고 무거운 물체에게는 더 작용함으로써 두 물체에게 같은 속도를 부여한다. 이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론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De toute ma vie, je n'ai été aussi tourmenté. À côté de ce problème, la relativité restreinte n'était qu'un jeu d'enfant. 어린 친구인 마르셀 그로스만이 또 한 번 그를 돕는다. 그는 아인슈타인을 구체의 표면같이 구부러진 공간을 묘사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이끈다. 1915년 출간된 일반 상대성에 관한 논문은 다시금 일대 충격을 주었다.
시간에 이어 공간 개념이 완전히 수정되었다. 중력은 뉴턴이 얘기했던 것 같은 불가사의한 힘이 아니라 시공 연석체 속의 질량의 존재에 의해 생긴 굽어진 장이다. 물체가 공간을 휘게 하는 것이다. 행성처럼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공간을 물체 주위로 더 많이 굽게 한다. 태양이 행성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행성들이 태양 주위의 궤도를 돌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질량에 의해 굽어진 공간 속에서 행성들이 직선 궤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예측으로 논문을 끝맺었다. Dans sa région du ciel, le Soleil devrait infléchir la trajectoire des rayons lumineux provenant des étoiles. Celles-ci, au voisinage du Soleil, devraient sembler légèrement décalées par rapport à leur position habituelle. On doit pouvoir observer ce phénomène lors d'une éclipse totale. 1차 대전으로 인해 첫 번 관찰이 숲으로 들어갔으나 기니만에서는 아더 에딩턴이 이끄는 원정대가 1919년 일식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예측을 검증한 계산값이 나옴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아인슈타인은 하룻밤 사이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혹자는 그를 과학의 혁명가로, 다른 이들은 그를 병자로 여겼다. Peut-être la guerre, l'explosion bolchevique sont-elles les marques visibles de quelque désordre mental profond. Ce même esprit d'inquiétude a envahi la science. 전 세계 신문은 연일 상대성 이론을 들먹였고 갑작스런 유명세 아인슈타인은 기분이 상했다. 1922년 일본에서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의 업적, 특히 광전 효과에 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굽어져 있다고 한다. 우주는 유한하지만 가장 자리가 없는 구체의 표면과 비슷하다. 구체의 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수십억 년간 계속 직진하다 보면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1917년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현대 우주론의 탄생을 알렸다. 아인슈타인은 임의의 매개 변수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의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임의의 매개 변수 하나를 집어넣었다. 우주상수는 시간이 흘러도 우주의 만곡이 변하지 않게 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주의 구조가 100%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우주를 은하수와 동일하게 생각했고 우주가 1만 광년에서 3만 광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초반이 돼서야 에드윈 허블이 은하수 밖에 다른 성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주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1925년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한 벨기에 수도사가 아더 에딩턴의 지도하에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다. 아더 에딩턴은 1919년 일식 때 상대성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천문학 교수가 된 르메트르는 벨기에 조그만 잡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성운들이 점점 서로도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성운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성운들이 예전에 한 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의 기원이 되는 이 점을 원시 원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다. 그동안 허블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운을 계속 관찰했다. 1929년 10년간 관찰한 결과를 논문으로 엮었다. 거의 모든 다른 성운들이 지구에서 멀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법칙을 만들었다. 관찰한 성운들의 거리가 더 멀수록 그들의 속도는 지구보다 더 빠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은 파문을 일으켰다. 르메트르가 옳았던 것이다. 우주에는 기원이 있었다. 초기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명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난감했다. 그가 자신이 확립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모든 논리적 결과를 수용했었더라면 10년 전에 먼저 이를 예측할 수도 있었다.
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이 소심함을 그는 훗날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실수로 평했다. 전쟁이 끝나고 우주의 역사는 미국에서 계속 연구된다. 미국으로 이민 간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는 핵합성, 다시 말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핵의 형성에 관해 연구했다. 그는 빅뱅 발생 몇 년 후 우주는 빛과 입자로 이루어진 원시 쿼크 수프 상태였다고 추측했다. 빛과 물질이 겨우 구분되는 이 수프에서 일련의 핵반응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 세계를 구성하는 원자가 점진적으로 형성됐다. 가모프의 젊은 동료 알파와 허머는 핵합성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빅뱅 발생 30만 년 후 물질과 빛이 분리됐고 물질은 성운, 별, 생성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빛은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가면서 계속 빛으로 존재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우주 대폭발의 증인인 이 빛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다. 그리고 민감한 기구를 이용해 이 빛을 포착할 수 있어야 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였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 수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명의 젊은 기술자 아르노 펜자스와 로버트 윌슨이 이상한 빛을 포착할 때까지 20여 년간 이 아이디어는 묻혀 있었다. 1960년대에는 베일 전화연구소가 이 안테나를 이용해 인공위성 텔스타에 의해 반사되는 전파 신호를 수신했다. 그러나 당시로선 이례적으로 수신도가 뛰어났던 이 안테나는 전파 망원경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다. 펜자스와 윌슨은 이 안테나를 이용해 이 빛을 포착했다. One of the things we wanted to do was to measure a halo of our own galaxy. So we were trying to sort that out, and we were operating first at a frequency where we didn't expect to see the halo. So in a sense, we were doing the control experiment first. We were going to try to measure as though we were looking for the halo and expected to find zero. And as you know, we didn't ever find zero. Arno and I were confused about what was going on. We kept measuring an extra 3 degrees in our antenna, and we believed in the physics of things. We ought to be able to understand where that came from. 그들은 실험을 계속했다. 전자회로를 확인하고 안테나의 둥지를 튼 비둘기를 옮기고 안테나를 분해하고 청소했다. 그러나 불쾌한 기본적인 소음만 계속될 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더 이상 어쩔 바를 모른 그들은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프리스톤 대학의 로버트 디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디크는 이 성가신 소음의 정체를 금세 확인했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기원을 목격한 그 유명한 빛의 흔적이었다. 펜자스와 윌슨은 1978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20세기 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주가 불변하며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주의 구성 성분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우주 전체가 진화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빅뱅 이론이 확인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다. 신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1955년 숨을 거둔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양력 소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의 양력에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자연의 법칙만 등장할 뿐이다. 만족한 그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Mais est-ce vraiment là une notice nécrologique, se demandera peut-être le lecteur étonné. J'aimerais pouvoir répondre oui, pour l'essentiel. Car ce qui définit un homme comme moi, c'est ce qu'il pense et comment il le pense, et non pas ce qu'il fait ou ce qu'il ressent.